노유진의 정치 카페. 네, 노유진의 정치 카페 6회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우리 정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과 관념을 거침없이 초월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재미로 보자면 월드컵보다 훨씬 국민들에게 많은 볼거리와 동시에 스트레스를 안겨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총리 인선을 둘러싼 이야기들 본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다뤄보겠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노회찬, 유시민 두 분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안내드렸던 노유진 정치카페 페이스북과 트위터로 청취자분들께서 많은 격려와 관심의 글들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글들 몇 가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페이스북으로 충남에 사는 고등학생 김영광님께서 남겨주신 의견입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지만 고등학생이라는 신분에 가로막혀 있는 청소년입니다. 몇 년간 정치적인 성향을 갖지 말고 중립적으로 보자는 생각으로 사회를 바라보았었는데 전교조 탄압으로 대표되는 노동권 참사, 세월호 참사, 그리고 이번 인사 참사 정부의 1년 반 동안을 지켜보면서 정의를 재정의해가는 보수에 눈과 귀를 막는 언론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학생의 정치적인 입장을 거부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많이 실망했고요. 그러다가 이 방송을 접하게 되었어요. 유신 선생님과 노회찬 선생님의 책들을 사서 읽어보면서 사회와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을 키워갔고 진중권 교수님의 토론 영상들을 찾아보며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예,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살아있네. 예, 근데 저도 책 썼습니다. 예, 그 두 분께서 참 기특하죠. 그리고 예. 재밌는 표현이 나왔어요. 참사 정부. 네, 두 분께서 김영광 학생한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뭐 이렇게 의견을 남겨줘서 영광입니다. 네, 아주 이런 학생들 보니까 미래가 아주 든든합니다. 예, 그 자기 어릴 때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노 대표님도 고등학생 때 씩씩거리셨잖아요. 불의에. 예, 그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 세상이 그렇게 안 변한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고등학교 때? 저는 고등학생 때 저 학생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죠. 예. 아무 생각 없이 살았으니까. 예, 저도 그냥 맨날 담배나 피면서 말썽을 해버리면서. 난 담배는 안 폈다. 저는 그냥 교실에 앉아있는 시간보다 그 교무실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더 많아가지고요. 트위터에도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 칼리08줄라이라는 아이디의 청취자님입니다.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 요청드립니다. 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가리왕산을 개발하는 것을 반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고대 식물부터 수천 년 된 나무들까지 한번 파괴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생태계가 형성된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여러 언론에 부탁을 드리고 있지만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게 정말 문제예요. 언론에서 다뤄주던데. 예, 덜어 다뤄주긴 하는데 이렇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잖아요. 평창올림픽 그 유치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실은 환경단체 등에서 그 가리왕산 스키장 그 건립 계획과 관련된 아주 강력한 그런 반대 의지 천명도 있었고 지금도 사실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스키장이라는 게 올림픽을 위해선 지어야 하겠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그걸 위해서 참 몇천 년 된 이런 것들 다시 회복되려면 혹시 몇천 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런 거 이렇게 해도 되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관심을 갖고 가리왕산 개발 문제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유진의 정치 카페 청취자 여러분들의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요. 이번 방송부터 편성의 작은 변화를 시도합니다. 끝없이 변화하는 정치 카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한 주 동안 정가의 주요 이슈를 선별해서 의견을 나눠보는 코너로 노유진의 타임라인을 신설했고요. 중요한 정치 이슈를 전문가, 이슈의 당사자들과 함께 분석하고 토론하는 노유진의 백토, 100분 토론이 아니라 100분 토크입니다. 백토 코너도 이번 방송부터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에 책 내셨다고요? 예, 신간을 냈는데 나의 한국 현대사라고 제목이. 언제 나오나요? 지금 예약 판매 중인데 예. 저자 사인 등급은 이제 종료가 됐고 7월 한 7일까지는 예약 판매를 하고 그 뒤에 책이 발송될 겁니다. 이제 이 책은 나의 한국 현대사니까 시대 구분을 내가 있기 전과 내가 있은 후 이렇게 해서 1959년부터 2014년까지 55년의 기록. 그러니까 이른바 유시민의 탄생이 획기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저한테는 그렇죠. 비포 유시민과 애프터 유시민. 책에 아름다우면서도 흉측한 나라 이런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어떤 뜻입니까? 저는 우리 현대사를 들여다보면 한편으로는 되게 수치스럽고요. 한편으로는 대견하다. 모순되는 두 감정을 느끼거든요.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쁜 건 이쁜 그대로, 추한 것은 추한 대로 그대로 직시해보자는 뜻에서
제가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 역사를 보니까 아름다우면서도 참 흉측하더라. 노유진의 타임라인. 자, 그럼 6회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노유진의 타임라인입니다. 한 주간의 주요 정치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앞으로 이 시간 진행을 도와줄 뉴스캐스터를 소개합니다. 오마이뉴스의 이주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우리가 그 방송 초기부터 바랬던 진영이 바로 이런 진영이었습니다. 맨날 그 칙칙한 그 나이든 뭐죠? 늙은 남자들하고만 하다가 늙은 것도 서러운데 남자는 것도 기분 별로 안 좋은데 자꾸 그거 가지고 자신을 그러지 너무 마요. 의식하는 것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오마이뉴스 정치부에 있는 이주연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노유진 정치카페에서 한 주간 정치 뉴스 브리핑을 맡게 됐습니다. 예, 그럼 이주연 기자 타임라인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첫 번째 뉴스는 정호원 총리의 기한입니다. 그 문창극 후보자에 대한 사퇴 여론이 드높아지자 인사카드를 고심하던 청와대는 결국 정호원 총리를 다시 불러들였는데요. 지난 26일의 일입니다. 그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정 총리가 2달여 만에 다시 총리직에 앉게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이죠. 30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호원 총리 유임과 관련해 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분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새누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좀 높은 상황입니다. 이제 김무성 의원이 총대를 맸는데요. 김 의원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독선에 빠지는 권력이라고 규정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그런 기미가 있다라며 박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박 대통령 인사 방식에 대해서도 대통령 고뇌찬 결정을 이해한다라고 말했지만 최선의 방법은 아니고 차차선의 선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지금 그 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분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은 이제 시대 요구에 그 부응하지 못하는 분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는 딱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어이가 없다. 오늘 제가 저희 같이 점심에 이제 중국집에서 간짜장 먹고 왔는데 나오면서 보니까 이 음식점은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지금 두 차례나 국민들이 요구한 국무총리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내정자가 낙마를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식당에서 음식을 시켰는데 내온 음식이 상한 것 같아서 이거 다 물리고 다시 새로 가져오라고 하니까 아예 먹다 남은 음식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새 음식이라고 내놓는 거죠. 보니까 이렇게 이쑤시개도 이렇게 들어있고 뭐.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대통령이 국민에게 저항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집권해 보신 경험이 있는 그 유시민 당원께서는 그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예. 그게 이제 권력 정상에 올라가면 이 대통령의 이 성격에 따라서 이제 뭔가를 막 저지르려고 하는 일을 벌이려고 하는 대통령이 있는가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딱 움켜쥐고 지키려고 하는 대통령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좀 불안한 것 같다.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정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하여튼 뭐 편법과 반칙을 저지르면서 이렇게 획득한 권력이잖아요. 주된 관심이 이 권력을 누구에게도 나누지 않고 우리끼리 나누면서 우리끼리 지킨다. 이게 제일 핵심 개념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 정홍원 총리를 좀 인적 자원 재사용을 하는 것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예. 그래도 뭐 미덕이 있죠. 이렇게 그 MB처럼 뭐 새로운 사고를 치려고 하지는 않으시는. 예. 그냥 오로지 자기를 지키는 데만, 자기 권력을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죠. 예. 뭐 강을 파헤친다든가 강물 속에 콘크리트를 넣는다든가 이런 거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서도 미덕을 탁 찾아드리는 우리의 정치카페입니다. 우리 진취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예, 두 번째 이야기 뭡니까? 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문창극, 만만해 그리고 김기춘 실장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 박 대통령이 정호원 총리를 다시 불러들일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전임 후보자인 문창극 전 주필이 트러블 메이커 그 자체였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인사 참사가 이어지자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책임론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청와대는 김기춘 실장만은 절대 건드리지 않았는데요. 대신 인사수석실을 신설해 인사 검증을 보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참여정부 때 만들어졌다가 이명박 정부 때 없어졌던 기구를 결국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예. 백투더 퓨처라고 해야 되나요? 백투더 참여정보. 아니, 그러니까 이번만이 아니라 몇 개 건이 더 있거든요. 예, 그 안전. NSC도 그렇고 NSC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결국 자기들의 실패를 자인하고.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인사수석을 다시 신설을 하고 또 혁신인사비서관 그 명칭도 이제 참여정부 때 있던 거죠. 근데 그걸로 백투더 참여정부가 되는 건 아니고 그때는 중앙인사위원회라는 장관급 위원장이 있는 기구가 있었죠. 상설 기구가. 예. 그래서 거기서 개각 수요가 발생하지 않은 평시에도 늘 잠재적으로 국가 운영에 쓸 수 있는 인재들의 풀을 만들어서 그걸 사전에 일반적인 검증을 하고 관리를 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중앙인사위원회 부활까지도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인사수석실을 새로 만들고 뭐 심지어 중앙인사위원회를 부활시킨다 하더라도 총리 인사는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총리 인사는 이것은 실무형 인사가 아니고 대통령을 보좌해서 이제 내각 전체를 통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구가 있고 없고의 총리 인선이 좌우될 수는 없다. 장관들이나 뭐 산하기관 기관장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게 지난번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후에 국가안전처를 신설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중앙재해안전대책본부라는 것이 신설되어 있었거든요. 있는 기구도 제 역할을 못했는데 마치 어떤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대통령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조직상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사실은 호도하는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총리 인사의 참극 연이어 벌어지는 참극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책임져야 되고 원인이 비롯된 것은 대통령 자신이거든요. 근데 마치 이제 무슨 인사수석실이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인사수석이나 다름없었던 김기춘 비서실장이 책임을 져야죠. 근데 그 책임도 안 지면서 그냥 뭐 제도나 기구 하나 만드는 것으로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주영 기자 어떠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번 인사 이제 문창극 씨 추천은 김기춘 실장이 한 것도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던데 기자분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설로 제기되는 거기는 한데요. 이제 박지원 의원이 제기한 만만회 이 비선 라인 때문에 이런 인사 참사가 빚어졌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집니다. 이 만만회라는 것은 이제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그리고 박 대통령 보좌관 출신인 정윤회의 이름을 딴 명칭입니다. 이 정윤회 씨는 박 대통령에게 지배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진 최태민 목사의 사위고요. 이재만 비서관은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분류됩니다. 이 만만회의 관계가 조금 오묘한 게 얼마 전에는 정윤회 측에서 박지만 씨를 미행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만회에 대해서 청와대는 좀 소설 같은 얘기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죠. 궁중사극이야. 예.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보안사하고 수경사가 서로 미행하고 서로 이렇게 또 무력으로 덮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2.6 때는 차지철 비서실장하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사이의 갈등이 사건 원인이 됐잖아요. 그 세 주요 기관이 서로 이렇게 싸우면서 또 한 팀이면서 이리 왔던 적이 있죠. 인사수석실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책임을 안 묻겠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물을 무슨 단위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권한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책임만 나중에 해요. 그러니까 지금 분산시켜 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문창극 씨 사건 터지고 나서 제일 큰 시중의 의문이 그거잖아요. 도대체 누가 추천한 거야? 그게 지금 핵심인데. 7인회에서는 안 했다고 했고요. 7인회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말하자면 멘토 모임 같은 거죠. 보수 원로들 모임입니다. 그런데 김용갑 전 의원이 펄쩍 떴잖아요. 7인회가 추천했다는 말 나오니까 자기들끼리 사발통문 다 돌려봤는데 7인회 멤버 중에 아무도 추천 안 했다. 그렇게 나와서. 박관용 전 의장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안 한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자기가 안 했다고 얘기한 적은 없는 거죠. 안 했다고 말할 수 없지. 안 했다고 말하는 순간 바로 허세가 되는데, 예? 바로 그 바지저골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언론 보도를 이렇게 제가 보면 마치 이 비서실장이나 혹은 뭐 정식 어떤 보고 라인에서 추천 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거는 좀 초점을 벗어난 거라고 봐요. 총리 추천은 사실 매우 정치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누구든 추천할 수 있다고 봐요. 대통령한테. 만만회가 했다 하더라도 만만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누가 추천합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는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추천 자체가 잘못된 것일 경우 이번처럼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만하라는 게 당신들 책임져라라고 하면 그것은 책임질 수 있는 공식적 주체가 아니잖아요.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되죠. 누가 추천을 했든 간에 그 추천을 받아서 이제 지명을 했는데 그 사람이 국무총리로서 전혀 적합지 않은 사람으로 판명이 났다면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게 추천한 사람 보고 책임지라 하면 겁이 나서 추천하겠어요? 대통령이 이 문창극 씨를 총리로 이렇게 그 내정을 하고 2주 만에 사실은 2주 넘어서 이렇게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그 철회하는 걸 발표할 때도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어요. 예. 문창극 씨도 본인도 사과하지 않았지만 이런 난리를 갖다가 펼쳐놓고도 대통령이 한마디 사과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은 여전히 대통령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옳다고 생각하면은 청문회까지 총리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어야죠. 보냈어야죠. 보내지도 않고 국민한테는 잔뜩 화가 나가지고 못 먹는 음식 내놓듯이 이들 한번 당해봐라. 당해봐라. 그러니까 그거 난 그때 무섭더라고. 이것마저 거절하면 정홍원 총리마저 거절하면 뭘 내놓을지 모르잖아요. 더 무서운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비판 여론을 반찬 투정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먹던 거 도로 먹어 그러고 내놓은 거예요. 지금 새 메뉴 개발해서 내놨는데 이게 위생도 불량하고 무슨 재료도 원산지가 의심스럽고 원산지가 뭐 후쿠시마인지 어딘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론들이 나빠졌잖아요. 여론이. 그게 여론 나쁘니까 이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못 보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접시를 이거 올릴까요라고 물어봤다가 그 이상해요. 냄새나요. 막 이렇게 하니까 다시 주방으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원래 먹던 음식을 그냥 다시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욕을 하면 니들 굶어. 그런 얘기지. 그다음에 뭐가 나올지 독국물이 나올 수도 있고. 차라리 굶고 싶네요. 아니 그래도 먹는 게 나아요. 그래요? 근데 어차피 총리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잖아요. 지난 2달 동안 사표낸 총리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국가 운영이 더 잘 됐다거나 못 됐다거나 이게 없기 때문에 네. 총리의 한계 생산력은 제로다. 그게 경제학적 해석이죠. 예. 또 하나 궁금한 게 만만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관계인데 혹시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보도가 나오거나 이런 게 있나요? 거의 없죠. 예,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나온 거는 없는데 이제 정윤회 씨가 좀 핵심이다. 그래서 정윤회 씨를 통해서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얘기가 갔고 이를 통해서 인사가 진행됐다라는 설은 있습니다. 예, 가장 개연적인 시나리오. 예. 근데 저는 그 과정 자체는 그가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 총리 후보 추천은 누구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냥 대통령하고 심탄희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누구이든 이 부분을 총리로 한번 하면 어떨까요라고 이 추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봐요.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이 귀 기울여서 말을 듣는 그 범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인맥의 폭이라든가 그들이 국가 운영을 이해하는 어떤 시각이라든가 또는 그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나 시대적 요구와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게 문제의 핵심. 근데 누구나 추천을 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추천의 주체가 비선 조직이거나 할 경우에는 이게 공적 검증이라든지 이런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 내에서 이제 끼리끼리 할 경향성은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끼리끼리의 수준에 따라서 국가 운영에 영향을 주는 거죠. 지금 어느 정부나 끼리끼리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대통령과 어울리는 끼리끼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건데 지금은 하지하의 수준이 아닐까. 네. 저는 그렇게. 그리고
도대체 문창극 씨 같은 사람을 누가 추천했느냐라는 그런 질문, 그런 의문이 광범위하게 지금 퍼져 있잖아요. 저는 이거 자체가 사실은 심각한 상황의 반영이라고 보는 게 하필이면 저렇게 문제 많은 사람을 왜 추천했느냐, 도대체 누가 추천했냐에 대한 궁금증이라기보다는 누구든 추천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추천되는 과정에서는 미리 알지 못했던 다른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걸러지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최종적인 어떤 그 결심을 하는 사람, 즉 대통령의 판단력에 대한 일반적인 불신이 사실 여기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누가 어떻게 좀 모자란 사람 추천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다 잘릴 거 아니겠어요. 아, 그거는 불만을 지금 제기하는 건 적절치 않아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불만이 대통령이 그러리라는 거는 이미 다 대선 과정에서 다 예고를 했던 건데. 그러니까 예고한 사람만 예고한 것이고 국민들 합의 사항은 아니잖아. 근데 이제는 공제의 사실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만 알던 어떤 그 고급 정보가 이제는 굉장히 이제 공제의 사실이 됐다는 거죠. 예, 놀랬던 거는 이분이 이제 버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진상 고객 있다 그러는데 정말 진상 후보가 있고 이분 딱 보니까 왜 그 대한항공인가 그 퍼스트 클래스에서 막 그 진상 부렸던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그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예. 네. 그 다음 뉴스는 이 정의당이 환노위에서 배제됐던 이 사건입니다. 그 19대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됐는데 그 환노위에서 정의당이 배제됐는데요. 이게 17대에서 처음 국회에 진보정당이 진입한 이후에 환노위에서 진보당이 배제됐던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원래 여소야대, 즉 야권이 한 명 더 많았던 환노위를 여대 야소로 재편하면서 비교섭 단체 몫으로 배정됐던 정의당을 환노위에서 빼낸 조치를 취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복구가 됐죠. 복구됐어요? 네, 복구는 됐는데 사실 그 19대 국회가 처음에 이렇게 구성될 때 환노위가 새누리당하고 당시 민주당의 합의에 따라서 8대 7로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 새누리당 사람들이 특히 환노위 같은 거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지원자가 적어서 이제 7명밖에 지원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억지로 메꿔 가지고 7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걸 이제 그 7대 8로 해가지고 그 양쪽이 합의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진보정당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그 우리 정의당의 그 심상정 의원이 그 한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게 됐죠. 그래서 여야로 따지면 7대 8이고 7대 1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진보정당이 뭐 다소 의석이 줄었다고는 하지만은 다른 데서 빼도 될 일을 하필이면은 한노위에서 진보정당이 하나도 없는 상황을 자기들이 합의를 한 겁니다. 큰 두 당이. 저는 두 당이 뭐 똑같은 태도는 아니지만 두 당은 횡포다. 횡포고 좀 그래도 염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염치가 있어야 되는데 재계가 정경련을 비롯한 재계가 계속해서 이 문제 제기를 했거든. 한나라당 새누리당에게 왜 환노위에서 여소야대를 만들어 가지고 재벌들에게 불리한 그런 법안들이 자꾸 통과되도록 또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방치해 두느냐 이런 한계가 있었던 데 대해서 이제 새누리당이 이렇게 제대로 해보겠다. 이래가지고 8석을 갖다가 차지하는 욕심을 부렸고 또 그에 따라서 그러면 새정치연합이 자기들 한 석을 우리한테 주든가 아니면 새누리당에게 8석을 이렇게 허용하지 않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도 이제 사실은 수수방관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사태를 갖다 막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정의당 의원들이 1박 2일 농성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해가지고 바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한 사람 빼고 그 자리에 아니요. 새누리당에서 한 사람 빼고.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그 외통위 의석을 갖다가 한 석 줄이면서 이쪽에 그 정원을 하나 늘리도록 원상복귀 했구나. 예, 8대 7 플러스 1 해서 8대 8이 된 거죠. 8대 8이 된 거죠. 예, 한 석 늘리면서 그러니까 두 당 다 양보하지 않았고 그 환노위 내에서는 그렇죠. 그 외통위의 그 새누리당 의석 하나를 일로 가져와서 그 자리를 진보정당에게 준 셈이죠. 자, 재밌네 이거. 그 재벌들이 이제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죠. 그 핵심적인 자리인데. 아니 그거야 뭐 뻔한 일인데 그러면 사실 안철수 의원이 재보궐선거 결과로다가 이렇게 국회에 들어갔을 때 무소속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당시 민주당이 한 석 양보해 가지고 상임위를 만들어 준 셈이거든요. 그건 한 식구 되려고 그런 거고. 그런데 여기는 또 환노위잖아요. 환노위면 기본적으로 뭐 여러 의석도 아니고 딱 한 석을 갖다 달라는 것인데. 아니 저는 그것보다 더 참 재밌는 게
그러면 뭐 전국 조폭협의회에서 국회에다가 정부에다가 앞으로 경찰서 강력계 유능한 형사 배치하지 마라 그러면 뺄 거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진보정당, 정의당 포함해서 뭐 진보정당 의원들이 이제 노동 문제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맞개발하고 단가 후려치기 하고 부당 내부 거래하고 일감 몰아주게 하고 이제 부정상속하고 이러던 재벌이나 대기업들이 불편하겠지. 그 자기들 불편하니까 이제 그 유능한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 환노위에서 배제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요구를 그 받아들인 요구는 셈이죠. 당연한 건데 어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정당들은 또 뭐야.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전국 조폭협의회에서 유능한 형사 강력부에 넣지 말라고 민원 넣으니까 그거 들어준 거하고 똑같지. 진짜 이상하네 이거는. 예.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제 바로 이런 대목에서 이제 진보 정당이 왜 필요한지 정의당과 같은 당이 이제 왜 필요한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행이네 그래도 바로 잡혀. 그리고 그 김명수 교육부 총리 얘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문회 아직 시작 안 했죠? 예, 청문회는 아직 시작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예. 근데 뭐 계속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정말 이게 화수분이에요, 이분은? 대학 교수가 하면 안 되는 일을 예. 어느 만큼 많이 하느냐. 그러면 그런 이제 지금 레이스를 벌리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대학 교수가 많이 되나 봐. 아니 뭐 대학 다니면서 좀 보잖아요. 근데 그 보면 어떤 기준은 있잖아요. 이른바 관행이라고 이렇게 근데 그거 이상해요. 이거는 좀 심하거든요. 예. 스스로 물러나겠죠. 되게 꼼꼼하시더라고. 아니 뭐 매번 부지런하셔요. 돈은 돈대로, 논문은 논문대로, 뭐 깨알같이 칼럼은 칼럼대로. 칼럼까지. 그래도 하나 감동 먹은 거 있어요, 저. 저 아내 생일이라고 그 1,000만 원인가? 3천만 원. 3천만 원인가 수표를 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공개가 됐는데 이제 그 돈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농협에서 나왔는데 농협이 이렇게 뭡니까? 그 연구비 받는 거고 그 연구비는 제자 논문으로 받았던. 예. 히틀러도 에바를 사랑했어. 하여튼 그 재밌었습니다. 예, 오늘 뭐 이렇게 타임라인 첫 시간 무사히 마쳤고요. 이주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분위기가 달라졌어. 박수. 노유진의 100분 토크. 예, 노유진의 백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백도 첫 주제 바로 복지입니다. 지난 시간엔 참 가뭄 메마른 땅에 그 단비가 내리는 듯한 촉촉한 시간이었는데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예, 그 늙고 그 뭐랄까 거친 땅에 이렇게 지금 비가 오긴 와야 돼. 전국 저수지 저수율이 20% 미만으로 떨어진 데가 많아요. 예, 좀 전에 지나가서 우리는 저수율이 좀 올라갔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 반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이 말은 사실 절반말 옳은 말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런 얘기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도 새로운 사고를 치지 않는 그런 미덕이 있는 정권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치려고는 해요. 알게 모르게. 예. 그 서민 중소상공인 우리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찾을 수 없다는 면에서는 참 옳은 말인데 이분들이 또 열심히 노력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상위 1% 기득권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노력은 상당히 집요한 편이에요. 보이지 않게 나름 KTX 민영화로부터 의료 영리와 기초연금 후퇴까지 그 정부의 노력을 오늘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 여러 번 들어보셨던 내용일 텐데요. 이 말이 어떻게 됐는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모신 게스트는 바로 지난해죠. 이런 박 대통령 후보 시절 언행이 사기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검찰에 고발했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대통령을 고발하셨어요. 그래서 박수 한번 치세요. 용감하죠. 예. 예. 처음으로 박수를 받네요. 아마 그 최초죠? 그 대통령 고발한 건 이번 사건이? 아니요, 많습니다. 과거에 많습니까? 한나라당 쪽이나 그쪽 가까운 쪽에서 아니 이번 정권 이번 정부 들어서는 아마 그럴걸요. 예. 저는 좀 이제 그 전에 뭐 이제 시민단체 활동 해왔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런 고발 행위에 대해서도 좀 수용할 수는 있는데 사실 저희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나 저희 같이 연대하는 단체들이 일반 시민단체들이에요. 그리고 일반 회원들이 일반 시민들의 회원들이어서 제가 몇 분이 같이 고발했는데 굉장히 어떻게 대통령을 고발하느냐 그래갖고 사실 그분들 설득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 예. 그 고발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저희가 고발을 했더니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 또 복지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 선거에서 공약 안 지키는 거 처음 봤냐. 다반사인데 어찌 그런 걸 이제 고발하냐 그러는데 그건 저희도 인정하죠.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았다면 그건 정치적 그 평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굳이 법률적으로 이거를 심판하고자 했던 이유는 기초연금의 예를 들면요. 우리 모든 유권자들 특히 어르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건 모두에게 2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사실 저희 특별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서 저희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애초 공약이 모두 20만 원을 주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이미 법이 통과된 내용이 뭐냐 하면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감액해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애초 공약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홍보할 때는 플래카드에 모든 어르신들한테 20만 원 주겠다 그러고 TV 토론에 나와서도 마치 20만 원 주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저희들은 20만 원 받을 걸로 알고 투표를 했는데 실제 공약은 그게 아니었어요. 저희가 결정적으로 투표일 선거일 3일 전에 새누리당이 홈페이지에 공약집을 올리는데 재정 소요 자료집을 올리는데요. 그 재정 소요 자료집을 저희가 분석해 봤더니 20만 원 주는 금액이 아니에요. 60%밖에 안 돼요. 여기서부터 질문이 시작됐고 저희가 한 1년간의 추적을 했는데 항우여 원내대표 지금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가신 안종범 국회의원 지금 문형표 복지부 장관까지 공개적으로 언론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증거를 내미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애초 공약이 2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었다. 이제 와서는 저희 뜻을 왜 이렇게 모르고 투표를 하셨습니까라고 저희들한테 덮어 씌우는데 이게 바로 허위사실 공표죠. 애초 주겠다고 하고 안 지키는 게 아니고 애초 안 줄 걸 줄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사기였다 그런 거지.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라는 것은 공약 집에는 있어요. 예. 사실 그렇게 되면 다 주는 게 아니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말은 다 주는 것처럼 얘기한 거죠. 근데 또 그 공약 집에는 보면은 그 A값을 10%를 주겠다고 해가지고 그 전에 이제 기초노령연금의 A값을 5%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2배로 받게 되겠구나라는 인상을 준 건 또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은 통과됐지만 여러 가지 그 법안의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비판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너무 아쉬운 게 한 5개월만 시간을 더 가졌으면 저희는 이 진실을 국민들한테 다 알릴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 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 운영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통합 운영을 지금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관리하고 기초연금은 지자체가 관리합니다. 이거를 같이 운영하는구나. 관리 통합으로 이해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저쪽에서는 이게 바로 국민연금 연계라고 얘기하는데 만약 이게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국민연금 오래 가입하면 기초연금을 깎는 거라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 운영 요까지만 썼는데 통합 운영에서 국민들한테 기초연금이 감액 지급된다는 걸 써야죠. 근데 그걸 쓰지 않고 자기네끼리 암호해요. 통합 운영이 연계해서 차등 지급한다. 근데 이제 와서 안종범 지금 경제수석도 우리는 분명 공약집에 통합 운영이라고 진실을 밝혔는데 국민들이 그거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해했다 이거죠. 아니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것이 그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바나나가 안 들어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러면 바나나 맛 우유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바나나 우유라고 하는 걸 그냥 내버려둔 거죠. 네. 바나나는 아닙니다. 바나나 맛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사기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검찰에서는 저희는 기각당했습니다. 대검까지 가서 기각당했는데 공약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지킬지 안 지킬지는 아무도 예정돼 있지 않다. 왜 이제 와서 그걸 비판하냐는 건데 저희는 하여튼 끝까지 이번 정권이 힘들면 다음에 차기 정권이 들어오서라도 이거는 진실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꼭 같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종범 의원이 원래 이제 서강대 교수인가 어디 대학 교수 성균관대 교수였고 이제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하다가 지금 수석 경제수석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그 진념 복지부 장관이 사표 낼 때 제가 짐작하기를 너무 그 있는 대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면이 깎일 것 같아서 슬그머니 그냥 이유도 안 밝히고 그만두려고 그랬던 신사다 이 사람이.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진념 장관이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게 청와대에 가서 국민연금하고 연계해서 장기가입자한테 소득 수준에 무관하게 장기가입자를 깎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사회정의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그 소득 수준에 따른 형평도 침해가 되는 거니까 그것도 액수도 이렇게 되면 그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 월 평균 소득이 A값인데 네. A값 5%로 원래 법에 돼 있고 그게 2028년까지 10%로 점진적으로 올리도록 현행법에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거를 이렇게 20만 원으로 정액으로 해놓고
그럼 시간이 가면 나중에 줄어들게 되니까 재정 계산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이건 안 됩니다라고 청와대 가서 얘기를 했고 그 대통령이 오케이 한 걸로 자기는 인식을 하고 복지부에 돌아와서 국민연금 연계는 안 하기로 했다. 그렇게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 퇴근을 했는데 그날 밤에 복지부 연금국 직원들이 다 어디론가 불려갔어. 누가 불렀냐? 제가 들은 바로는 안종범 의원이 복지부 직원들을 불러다가 야근을 시키고 새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진념 장관을 물먹이고 청와대하고 직거래를 해서 대통령하고 직거래를 해서 국민연금 연계안을 관철했다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 내용이 뭐가 다른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오케이를 했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일개 집권당이지만 일개 비례대표 의원이 현직 주무장관을 완전 무력화시킨 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최소한이라도 있다면 누가 그 상황에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 리더십의 문제라고 봐야죠. 대통령이 그 안종범 그 노선을 택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택한 거죠. 그 사람이 지금 사회수석인가요? 경제수석으로 갔으니 앞으로 정책이 어찌 되리라는 거는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안종범 경제수석이 조금 이제 비꼬아 얘기하면 책임감이 있는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유 장관님께서 그 진영 장관과의 갈등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조사 결과에 따라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인가요? 하여튼 그 대선 전에 요 기초연금 공약을 만든 사람이 바로 안종범 씨죠. 예. 그 선거 캠프의 이분이에요. 그래서 복지와 복지 재정 공약을 만든 사람이고 바로 이 공약 사기에 저희가 보기에는 기획자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워낙 국민들의 저항을 많이 부딪히니까 이제 복지부 내에 의견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직접 나서서 이제 평정하고 요번에 청와대까지 들어가신 거죠. 근데 이제 그 우리 오건호 위원장께서는 비분관계 하시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 감정이입을 해서 내재적으로 또 한번 접근해 보자고요. 굉장히 합리적인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고령 유권자들이 압도적 지지를 80% 이상 해줬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재임 중에는 어쨌든 그분들은 장기가입자가 별로 없어요.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까지 9만 6천 원 받던 분들이 그 20만 원 돈 받게 돼요. 예. 그리고 그게 한 5년까지는 현행법으로 가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나고 나면 현행법대로 해서 2028년까지 A값에서 10% 올리는 것보다 액수가 줄어들게 돼 있고 그 줄어든다는 거는 이미 재정계산에 중기 재정계획에 다 반영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뒤로 이제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한 상태에서 고령층으로 진입하는 시민들의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 별로 안 찍었잖아.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정확하게 나에게 표준 사람에게 보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제낀다. 그까지 다 알았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재평가해야 되겠네요. 네, 저는 그런 점에서는 재평가할 근거가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나 그 팀이 정확하게 자기의 목적을 그 기획하고 또 이룬 건 사실인데 그 과정이 이거 완전히 선거 사기에 사실상 불법적으로 권력을 잡은 겁니다. 저는 뭐 저희가 이제 이쪽에 주목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뭐 대선 개입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주제였어요. 이거를 공공연하게 나중에 사실 다 뻔히 드러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저지른다는 게 사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저희가 참 놀랐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간 거죠. 고발까지. 근데 검찰도 참 푸지도만요. 논리가. 참. 예. 근데 뭐 박근혜 대통령 공약집이 이름이 세상을 바꾸는 약속이에요. 예.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좋은 게 진짜 많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당시 반대는 했지만 공약은 참 좋은 게 많다. 하다못해 그 총리에게 지금 아까 논란이 되고 있는 총리에게 국무위원 제청권을 주겠다. 또 장관에게는 관계부처 또 산하기관장 인사권을 다 주겠다. 이런 게 명문화돼 있어요. 근데 뭐 그뿐만이 아니라 그 비정규직에게 차별임금을 갖다가 이렇게 지불하게 되면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갖다 매기겠다. 네. 이런 내용, 좋은 내용까지 많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 영화 제목 있잖아. 그녀를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약속이 아니라 약속을 바꾸는 세상. 파렴치한 게 조금이라도 하는 신용을 하고 뭐 2, 3년 해보다가 아니니까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인수위원회 때부터 바꾸기 시작하니까 아시는 것처럼 인수위원회는 새로 플랜을 짜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행 계획을 짜는 데인데 거기서부터 전체 프로그램을 바꿔치기 하니까
놀라운 일이죠. 이게 뭐 대한민국에서. 자본고기는 뭐 저 모의를 주지 않는다. 이제 그런 식이죠. 아니 후보의 공약이지 대통령의 공약은 아니었다. 근데 이게. 공약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한 4% 할 것 같다. 그걸 목표로 삼을 때 이제 불리잖아요. 그걸 뭐 7%로 한다라든지 경제 성장 7%라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방향 자체는 맞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다음에 실제로 생각할 때는 4, 5% 할 것 같은데 뻥칠 때는 한 7, 8%로 치자. 대충 이러면서 이제 그 공약이 이제 빈 약속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맥락인데 이거는 할 의사도 없고 원래 애초에. 그다음에 자기들이 지향하는 그 정책이나 이념과는 정반대에 오히려 상대방의 상대방에서 내놓을 만한 공약들을 자기들이 먼저 가져가고. 그거 좀 배워야 돼. 저희가 언론하고 공동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정부 의원을 취재를 했어요. 이제 그거 유권자들이 저희 뜻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거다. 그거 사실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차등 지급인데 당신들이 잘못한 거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그럼 플래카드 사진을 보여줬죠. 모든 노인한테 20만 원. 그럼 이거를 왜 이렇게 국민들한테 홍보했습니까? 그랬더니 홍보팀에서 한 일이라서 본인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홍보 기법상의 문제인가? 그래서 저희가 다시 홍보팀을 물었죠. 그랬더니 이제 노 코멘트죠. 이 팀이 이 콩가루 집안인지 아주 엄청나게 단합된 팀인지. 야, 그것도 굉장한 노하우다. 아니죠. 그게 이제 조폭의 노하우인데 두목이 무슨 칼 들고 손에 피 묻히는 거 봤어요. 그냥 요새 분위기가 좀 그렇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밑에서 칼 들고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 감옥 갈 때도 칼 들고 찌른 놈들이 가는 거지. 두목이 가나요? 그거하고 똑같지. 예, 그 밖에도 기초연금 후퇴 여기 관련해가지고 또 다른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요즘 열심히 이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기초연금법 도입 취지를 보면요.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이 너무 심화해서 이제 커서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70% 노인한테 이 20만 원을 주게 되면 가장 이게 절실히 필요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죠. 지금 기초생활수급 노인들 약 40만 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7월 25일 날 20만 원이 입금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 20만 원이 까여요. 그래서 쌤 올 7월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70%의 노인들의 현금 소득이 일제히 10만 원씩 올라가는데 맨 아래에 있는 40만 명의 어르신들만 그 혜택을 못 봐요. 형평성이 어긋나죠. 예.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혜택을 못 보고. 상대적 빈곤율이 높아진다. 더 심해지는 거죠. 맨 아래층은 그대로인데 바로 그 차상위는 10만 원씩 이제 새로운 수입이 생기니까 격차는 더 벌어진다 그 말씀이죠. 저희가 요새 쪽방촌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을 조직하느라고 이제 만나고 있어요. 기자회견 때 또 발언도 하시게 해야 되니까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7월 20날이 생계급여가 지급되는데 그날이 일요일이어서 그 전 금요일은 7월 18일 날 생계급여가 입금될 걸로 예상되는데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내가 38만 원이 입금되니까 당연히 이번에 기초연금이 바뀌는 것이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대부분 다 아이고 그 38만 원 들어올 걸로 알고 또 어디 쓸 걸 다 염두에 두시고 딱 보면 요번에 10만 원인가 네, 이제 요번에 10만 원이 올랐으니까 10만 원만큼을 까이게 돼요. 28만 원이 입금될 겁니다. 7월 18일 이후부터요. 진짜 이 지금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이 엄청난 분노와 좌절이 큰 사회적 문제로. 기초노령연금법 당시에도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지 않지 않았나요? 그게 경과 조치를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 유시민 장관님이 네. 이제 기초노령연금을 도입을 하셨는데 그때는 경로연금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예. 경로연금을 폐지하면서 연금. 예. 사실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 정부 때 그 시행은 이명박 정부 때 시행했죠. 2008년도에 그때부터 사실상 기초노령연금만큼 단계적으로 깠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거를 깔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 인정액에서 기초노령연금만큼을 생계급여에서 공제한다는 조항이 필요해요. 그게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령인데 시행령을 손보지 않고 임의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11년에 이미 기초노령연금만큼 까는 걸 다 하고 나서 그때서야 시행령에다가 그거를 법률적으로 그 보완 조치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사실 이것까지도 계산하고 있는데 그러면 법률적 근거 없이 기초노령연금 10만 원을 생계급여에서 안 주고 있었던 겁니다. MB 정부 때 2008년, 9년, 10년까지. 이것도 저희가 손해배상도 생각하고 소송을 해가지고. 예. 그 이제 이건 약간 복잡한 철학적 논쟁이 생길 수 있는 이슈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기초노령연금법을 만들던 2006년도에 이 문제가 제기됐어요.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들의 경우에
이제 그 당시 93,000원 처음 시작할 때인가 89,000원인가 90,000원 그거를 더 얹어서 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그 문제 때문에 그게 양론이 있더라고요. 이제 기초 수급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기초 수급을 받는 분들과 그 차상위 사이에 이미 소득 역진이 일어나고 있다. 그 당시 시점에서. 근데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면서 이 소득 역진을 어느 정도는 좀 완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제도는 그 자체로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한 소득 역진이 차상위하고 수급자 사이에 발생을 했고 여기에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면서 이 소득 역진을 그냥 두게 되면 이것도 정의의 원칙에 반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약간 좀 이렇게 그걸 고려해서 하도록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제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기초연금을 도입할 때 지금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가 됐고 기초연금법을 제정을 했어요. 이번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기분이 좀 나빠요. 이건 참여정부에서 만든 법인데 두 조항 바꾸면서 법에 조문 2개 바꾸면서 기존 법을 폐지를 하고 새 법을 제정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위대한 예. 이름을 거기다가 박아 넣기 위해서. 이건 정치도 이상 굉장히 저열한 행위인데 야당은 또 민주당은 자기들이 만든 법을 없애는데 또 합의를 했어요. 그것도 전 이해가 안 되던데 지금 문제는 왜 그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2028년까지 수급 연령도 높이고 이제 대체율도 낮추고 이걸 2028년까지 가도록 해놨잖아요. 그리고 이 기초노령연금법에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의뢰액의 5%에서 시작해서 2028년까지 10%로 올리도록 해놨어요. 이 구조를 좀 잘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국민연금의 적자가 너무 클 걸로 예측이 되어서 그걸 보험료 9%를 두고 이제 소득 대체율 60%에서 40%로 깎는 법을 의결을 했는데 그때 그걸 추진하면서 중하위 소득계층의 어르신들 경우에 그러면 너무 적지 않냐 이 연금액이. 그래서 그러면 중위소득 이하에는 이걸 좀 보충을 해드려야 된다. 당장의 노인 빈곤 문제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 국민연금의 이 지급액이 너무 낮은 데서 오는 고령 빈곤 문제가 또 있으니까 이거를 중위소득계층 이하에서 이걸 완화해 주기 위해서 두 개를 연계시킨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렇죠. A값을 5%에서 10%를 올리기로 하고 그리고 하위 70%에 주도록 해서 연금 많이 받는 사람들은 또 다른 자산도 있으니까 됐고 한 70% 선까지 다른 자산도 별로 없고 연금액도 적은 분들은 10% 더 얹어들여서 소득 대체율을 50%로 맞춰주기 위해서 그걸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길게 봐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많으니까 이제는 그분들이 나중에 세월이 더 가서 국민연금 수급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그러면 국민연금을 못 받는 고령자가 적으니까 그때 가서 액수를 좀 더 조정해서 이걸 일종의 최소연금제 또는 기본연금제로 발전시킨다는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이 제도를 도입한 건데 이제 그 취지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2014년 15년 시작할 때 20만 원으로 시작해 가지고 그 몇 년마다 한 번씩 눈치 봐가면서 조정하고 그렇게 지금 이거를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제는요. 예.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도 대한민국 기초연금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본인이 우리가 이제 노후 설계를 해야 되는데 내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얼마로 받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문의해도 대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국민연금 계산만 하면 거기서 몇 프로를 곱하기를 하면 자기가 예. 기초연금하고 합쳐서 받을 액수가 정해지니까 간편했는데 그게 분리가 되는 바람에 예측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개악인데 하나는 너무 복잡하다. 특히 연금 제도는 세대 간 영속성을 지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도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깨져버렸어요. 더 깨져버렸던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 재작년 대통령 선거 때 기초연금을 20만 원 올리자는 건 사회적 합의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이제 지금 7월부터 20만 원으로 오르지만 아까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감액되는 게 있고 이후에 인상 기준이 물가로 변동되면서 또 가치가 줄어드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 계산에 따르면 앞으로 8년까지는 지금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기초연금이 그나마 얼마가 더 많아요. 근데 8년 이후부터는요. 지금도 어르신뿐만 아니라 미래 노인들까지 다 현행 제도보다 덜 받게 돼요. 2023년부터인가 그 크로스가 일어날 거예요. 일단은 그 후로는 자기 퇴임한 이후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복지가 빈약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금씩 전진하고 있었어요. 근데 뒤로 백하는 건 이거 처음입니다. 제가 알기엔 처음이에요. 그 좀 전에 물가 연동했다라는 것은 원래 그 소득
증가율하고 연동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그렇죠. 올라가는 명목소득 증가율하고 평균값 연계하면 인상되는 거에 따라 네. 연동되게 돼 있는 걸 갖다가 그 부담이 크니까 이제 물가로 바꾸고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그 공약 자체가 굉장히 그 허술하게 대책 없이 마련된 그 이게 던져졌다가 이걸 수정하려고 하는데 또 반론이 있고 뭐 이렇게 70 그냥 막 70%로 하려다가 반론이 있고 또 역진 이런 게 곳곳에서 일어나니까 그걸 또 땜빵하는 네. 보완책을 또 하면서 더 복잡해진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들도 머리 아프지 않나? 그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거. 그거야 제가- 뭐 국민과 국가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제가 한 1분만 네. 조사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그 기초연금의 원조는 한나라당입니다. 이해창 후보가 2002년도 대선 때부터 계속 얘기했고 또 노무현 당시 후보한테 쫑구도 당했죠. 용돈연금 만드느냐고. 근데 역대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이 단골 상품이었어요. 어르신 표를 위해서. MB도 20만 원 주겠다 그랬다가 약속 지키지 않았죠. 유일하게 한나라당이 총 대선에서 기초연금을 공약으로 내걸지 않았던 유일한 선거가 재작년 2012년 총선입니다. 당시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때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신뢰했습니다. 아 진짜 미래 재정 안정성을 고민하시는구나. 그때 이제 보편복지로 야권이 밀어오르니까 복지를 따라가기는 어렵고 야권에 대한 대응 전략이 이러다가 나라 거덜난다. 이른바 야권을 재정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런 구도를 자기가 유지하려다 보니까 총선 때 기초연금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공약이니까 그걸 뺐어요. 와 노인표까지도 포기하면서 이른바 공약을 지키는구나. 진정성이 있구나. 있구나. 그리고 야권에서는 기초연금을 막 20만 원씩 불렀습니다. 2012년에 그때 한나라입니까 새누리입니까? 계속 이 공약을 내걸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야 대선까지도 기초연금 카드를 쓰지 않는구나. 대단하구나 그랬는데 11월 6일 날 끝내 대한노인에 가서 약속을 해버립니다. 왜냐 11월 5일 날 문재인 안철수 딱 붙었거든. 두 후보가 단일하게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록 선거에서는 야권이 졌습니다만 당시는 단일화하면 이길 걸로 봐있기 때문에 아차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 대한노인에 가서 20만 원을 부르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준비되지 않았던. 스텝이 꼬여버리는구나. 예.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막 애드워크로 이거 갖다 붙이고 저거 예. 붙이다 보니까 막 땜질이 돼가지고 누더기가 돼버린. 그래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구조를. 원래 저쪽의 국가 운영 수준이 딱 그거죠 뭐. 안 그래요? 나는 그렇게 보는데. 이렇게 큰 공약을 이렇게 당시의 정치적 국면에 따라 툭 내던질 수 있었다는 게 이런 앞에 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모르면 용감해지는 거죠. 뭐. 당장 이제 다가오잖아요. 이제 그 노인들이 7월 1일부터 실시가 아니 그럼 별일 안 되는 거죠. 생겨요. 우선은 이제 받는 액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건 당장은 문제가 별로 생길 게 없어요. 그냥 그러나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알고 그걸 받으셔야 된다. 그런 거죠. 저희가 지금 박근혜 정부하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니고 대한노인회하고 싸우고 있어요. 예. 대한노인회가 박근혜 정부 앞에 서가지고 당신들 왜 그래요? 정부가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데 이해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르신들의 정치적 대변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그런 지금 그 장벽이 있죠. 또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또 바로 잡으면 돼요. 예. 예. 예, 그건 그렇고 이제 또 다른 이슈들이 있으면 있을 것 같아요. 사고 칠 거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정부가 사고 안 칠 거라고 사고 칠 능력이 없다고 난 주장을 의료민영화 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거죠. 의료민영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얘기가 지금 뭐 입법도 추진되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 그것도 지금 굉장히 의료 영리화.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MB 정부보다는 저는 한 단계 높다고 봐요. MB 정부는 불도저니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의료 영리가 추진하고 수서발 KTX도 그냥 민간한테 넘기려고 그랬는데 10년 전에는 민영화에 대해서 국민들이 찬성하는 분위기가 꽤 있었는데 이제는 민영화하면 이거 사기업에 남기는 것 이제 부정적인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MB는 못했어요. 박근혜는 하고 싶은데 국민들이 저항할 걸 아니까 꼼수의 꼼수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법을 바꾸지 않고 꼼꼼해요. 자회사를 만들고 그래서 지금 그 의료 영리화도 대형 병원들한테 직접 영리 행위를 해주고 싶지만 그걸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대형 병원이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자회사가 하는 부대 사업의 영역을 넓혀줘 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영리화가 더 진행되면 또 다음 단계로 또 나아가겠죠. 너무 영리해요.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저는 그 우리 문창극 저 총리 내정자 할 때도 아베가 장관 임명하는 것 같다라는 그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거 보면 정말 아베 정권 그 수법이에요. 현행 법으로는
그 이 의료법인은 영리행위를 추구할 수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영리병원을 만들려면은 또는 그 의료법인이 영리활동을 부분적으로도 하게 하려면 이 조항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 법을 개정하려면은 야당만 가지고도 안 되고 그 여당의 일부도 여기에 동조하기 때문에 이거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기 때문에 법을 국회에서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예. 어렵게 돼 있으니까 어떤 편법을 쓴 게 뭔가 하면은 의료법 시행규칙을 갖다가 개정을 해가지고 비영리 기관인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 사업의 범위를 갖다가 확대함으로써 자회사들이 그 이제 영리 활동을 하도록 허용해 주자는 건데 이것이야말로 법을 개정해야 될 일을 개정 안 해도 되게끔 해석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보면은 개헌하는데 개헌하기 힘드니까 3분의 동의를 얻기 힘드니까 그 의회 내에서 그냥 그 헌법 구조에 대한 해석을 바꿔가지고 사실 개헌의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이 이게 이제 해석 개정이죠. 해석 개헌이 아니라 똑같은 방식으로다가 편법으로다가 지금 이제 이걸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예를 들면 이제 뭐 삼성병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삼성그룹에 이미 여러 가지 삼성 메디칼이라거나 삼성 바이오테크라거나 관련 어떤 이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의료기기, 의약품 여러 가지 이제 부대 사업들을 갖다가 그 비영리 법인 하에 그 영리 활동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러니까 그래 나 도둑질 안 하겠다. 단 우리 아들은 도둑질 하게 하겠다. 자회사가 하면은 다 같이 하는 거지 그게. 그런데 이 문제는 약간 그 법리적으로 좀 정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여러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진 것들을 같은 개념 안에 버무려 놓고 논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우리 의료법 조항에 의료기관은 의료인만 이제 설립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영리의료법인을 막는 이제 첫 번째 조항이고요. 두 번째는 의료인 이외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종교법인, 학교법인만이 병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법인 의료기관은 전부 다 비영리 의료법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식회사가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의사가 아닌 사람은 병원을 열 수 없고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종교법인을 빼고 주식회사 병원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덧붙이면 한 사람의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을 열 수도 없어요. 지금 의료법에. 저는 그건 이제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고 보는데 한 45년 전에 만들어진 조항인데요. 하여튼 뭐 그런데 지금 영리의료법인이라는 것은 요 의료법에 있는 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등 이걸 삭제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의료법인을 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의료법인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서 배당을 할 수 있죠. 주식을 상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의 의료법인들도 다 돈벌이를 하죠. 영리활동을 다 해요. 병원들이 왜 영리활동을 안 합니까? 온갖 걸 다 하죠. 다만 그 영리활동으로 인해서 생긴 이익을 그 의료법인 밖으로 못 가져나가요. 돈을 벌면 다시 병원을 더 짓거나 장비를 개선하거나 의료 인력을 더 고용하거나 해서 자체에 투자하도록 묶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 벌 목적으로 자산을 증식할 목적으로 병원에 투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렇게 되는 게 현행 제도인데 이거를 이제 참여정부 때 이거를 풀어야 된다는 주장이 재경부나 이런 데서 아주 세게 제기가 되어서 이제 제가 2006년도 2005년도 이때 그 문제를 다루다가 2006년 4월 달에 안 하기로 이제 대통령하고는 최종적으로 합의를 했고 그 뒤로는 이제 추진을 안 했죠. 이건 안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다시 또 그게 계속 제기가 되니까 왜냐하면 돈벌이가 의료가 제일 잘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뭐 무슨 보험공단의 어떤 수가가 원가의 70%다 80%다 아우성을 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들이 돈을 많이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눈독을 들여서 이거를 가지고 돈을 벌면 진짜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본 쪽에서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그 의료 영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그거를 막아 놓으니까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게 정면 돌파가 안 되니까 지금 꼼수를 쓴 게 결국은 영리의료법인을 막는다는 것은 자산을 증식할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법인은 그냥 놔두고 그 밑에 자회사를 만들어서 자회사에게 투자를 하게 해주면 그러면 현행 의료법인의 관계자들이 자기 아는 사람들 투자 받아서 자회사 만들어 놓고 내부 거래하면 첫 번째 내부 거래예요. 장사하고 내부 거래하면서 병원은 어차피 세금 안 내는 데니까 이윤 조금만 남기게 하고 자회사에 엄청난 이윤을 남기게 해서 그걸 배당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효과가 나는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회사를 만들면은 자회사를 만들면은 그 자회사가 그 원래 그 의료법인하고 거의 독점적인 어떤 거래 관계를 갖다가 유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본인 부담 의료 수가가 높아지게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왜냐면 뭐 그 회사에서 나온 의료 제품, 뭐 의료 의약품이라거나 또는 의료 기구 이런 것만 이제 쓰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수익률을 어떤 높여주는 방식으로 하면 본인 부담이 높아지게 되고 본인 부담이 높아지면은 의료 보험이 보장하는 그 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결국에 이제 현재보다도 더 의료 비용이 1인당 의료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되는 피해는 국민들에게 간다는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병원은 말하자면 영리자회사를 허용해주면 기존의 의료법인이 투자를 해요. 그 자회사에. 그다음에 이제 밖에서 투자자가 들어와요. 그 예컨대 뭐 50대 50으로 외부 투자자하고 기존 병원이 이제 자회사를 세워요. 그 이 자회사에다가 그 예컨대 의료 인력 공급 업무를 맡긴다든가 또는 의료 장비 구입과 유지 운영 이제 의약품 구입에 관한 업무를 그거 줘버리는 거예요. 무슨 장례식장 운영, 주차장 이런 건 말할 나위도 없고 지금은 부대사업은 괜찮다고 봐요 저는. 부대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이 밖에 못 나가고 그 비영리 의료법인에서 가지는 거니까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외주 주는 게 더 문제다 이런 거고 다만 그 부대사업들을 전부 주식회사 자회사에 몰아놓고 거기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배당을 하기 시작하면 병원 경영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다가 돈을 많이 남겨주는데 초점을 두고 하게 되니까 당연하죠. 이제 진료 서비스라든가 치료라든가 각종 부대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전부 자본주의식으로 시장경제식으로 조직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무슨 치료비 이런 거는 보험공단에서 가격을 통제한다지만 나머지들이 다 오르게 되면 결국 국민 의료비 부담이 올라가는 당연하죠. 결과가 돼요.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의료영리화 내용을 법률적으로 제가 조금 요약해 드리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영역에서 영리 회사를 만들고 싶다면 의료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해야 되죠. 근데 그건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 자회사를 만듭니다. 근데 그 근거는 법도 아니고요. 시행령도 아니고 규칙도 규칙. 아니에요. 뭐 가이드라인입니다. 지침.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해가지고 자회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법률 체계를 지금 뛰어넘는 거죠. 두 번째는 자회사를 만들어주면 이 자회사가 직접 진료 행위를 하지 못하죠. 이른바 의료 관련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확 늘려줬어요. 요건 의료법 시행 규칙입니다. 지금 의료법 시행 규칙 아까 말씀하신 부대사업 조항이 있는데 이제 의료법 상위법에 부대사업 조항이 있고 시행 규칙에 그거를 이제 위임해 놨는데 환자와 병원 종사자를 위한 소규모의 편의시설에 한해서 부대사업을 하도록 의료법이 그 정도만 해놨어요. 조금만 하라고. 네. 팍 넓혔습니다. 요번에 그 수영장 만들 수 있고요. 스파, 온천, 종합 체육 시설을 만들 수 있고요. 건물 지어가지고 의료기기 뭐 다 임대할 수 있고요. 네. 의료만 요번에 살짝 그 보류가 됐고요. 요거는 또 아마 다음에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병원에 오신 분들이 혹은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소규모 편의시설이냐 이게. 그게 이제 시행규칙 개정을 하는 내용이 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 규칙이에요. 이건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다 가지고 가야 이거는 돼요. 국회의 권한을 갖다가 침범하는 침해했기 거죠. 때문에 권한쟁의 대상도 심판 되고요. 대상이 되는 거죠. 헌재 가야 되는 저는 거죠. 지금 바깥의 단체들도 이게 위법적 조항이다라고 고발 조치를 들어갔는데 국회도 이거 좀 해주세요. 지금 이 국회 요 입법 국회의원 아무도 없어요 여기. 정의당이. 정의당이. 네. 정의의 사도가 해야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수석 KTX도 그렇고 저도 이제 여러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활동을 해왔는데 여기처럼 이 법을 무시하고 행정 권한이 이렇게 남용되는 경우는 처음 봐요. 그러니까 이게 꼼수로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지만 이것이 결국엔 그 영리병원의 일반화로 가게 되는 거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이 타격을 받는 것은 건강보험 제도예요. 예, 그렇죠. 건강보험 이걸 허용하게 되면은 가만히 놔둬도 건강보험 제도가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지게 되고 반쪽짜리가 돼요. 반쪽짜리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꼭 건강보험 제도를 갖다가 이렇게 의무화해야 되느냐 선택적으로 하지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그 공약이었던 의무지정제 폐지, 즉 건강보험을 선택적으로 취사 선택할 수 있게끔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민간보험, 이제 삼성생명이니 교보생명이니 이제 민간보험 전성시대, 뭐 지금도 전성시대지만은 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그 어렵게가 이까지 온 이제 이 의료보장 체계가 굉장히 후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바마 이전의 미국 시스템 그렇죠.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 의료 시장의 핵심은 어차피 이제 병원을 자주 이용하시는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이죠. 이제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노인 실손보험도 허용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세 관계이기 때문에 민간 의료보험이 커지면 그만큼 공적인 국민건강보험은 작아지는 거죠. 이게 우리 청취자 중에는 아마 이제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에 투자하실 분들이 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책임성 있게 말씀드리자면 투자하지 마세요. 이게 법적 안정성이 지극히 불안정한 그런 시행규칙 개정과 지침, 그러니까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지침이에요. 지침은 장관이 내리는 거니까. 이것이 이 규칙 개정안과 지침 모두가 이제 모법인 의료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위헌 이제 규칙이고 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 되게 취약해요. 이 취약한 법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거액을 투자하게 되면 난리거든요. 나중에 잘못하면. 예, 그래서 이거는 투자하시지 말라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물론 이제 이렇게 시작해서 어디까지 갈 거냐 이런 거는 이제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하는 건데 이렇게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진짜 이 돈 없는 사람은 병원에 가기 좀 어려워지고 지금보다 훨씬 더 지금도 좀 어렵긴 하지만 그리고 뭐 박근혜 대통령은 병에 걸려서 가정경제가 파산하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공약을 해놓고 지금 큰 병에 걸리면 자칫 가정경제가 파산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국정수행 지지도 물어보면 전화 꼭 받으셔가지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여론조사밖에 없어요. 여론조사 지지율 한 가지만 보고 국정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전화 꼭 받으셔야 돼요. 여론조사 전화 오면 무조건 받으시고 특히 뭐 보궐선거에 뭐 아무개 후보 이런 건 끌어도 돼요. 그러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 여부를 묻는 거는 반드시 답하셔야 되고요. 저 한 번 그냥 끊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지금 이 권위주의적인 과거 회기적인 정권 아래에서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이 열어놓고 있는 게 여론조사 지지율이잖아요. 우리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국가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 꼭 하셔야 돼. 특히 그 세월호 참사가 국민들에게 준 어떤 공감대와 교훈이 돈보다 생명인데 이 그 의료 영리화는 생명보다 돈 이런 구호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비영리 기관으로 이렇게 자리 잡아온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그냥 청해진 기업으로 만들겠다. 이게 지금 현 정부의 목표처럼 돼 있는 거예요. 정부 스스로가 이 문제는 의료법 개정할 건지 말 건지 국회에 넘겨야지 이걸 정부가 꼼수로 해가지고 규칙을 바꾸고 가이드라인을 바꿔서 추진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도입하면서 노인 빈곤을 완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영리의료화가 계속되면 그리고 건강보험이 위축되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고령화 수준에서도 중간 계층에서 절대 빈곤으로 추락하는 경우에 굉장히 큰 그 경로 하나가 중병에 걸렸을 때 그렇죠. 그 병원비 때문에 내려앉는 거예요. 그리고 다수분들이 이제 그 노인 그 시기를 오래 보내게 되는데 가장 큰 게 경기적 고통인데 그 경기 고통 중에 그 가장 체감적으로 오는 게 아파도 병원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 병원비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국민들을 이 고령화가 계속 더 진행되고 있는데 사지를 몰고 있는 겁니다. 의료 영리화는. 예, 재밌는 건데 이제 요약을 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그 명령과 조례 위에 법률이 있고 법률 위에 헌법이 있는데 헌법 위에 가이드라인이 있다.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위에 해석이 있다. 해서 아니 근데 이 장관직을 수행할 때는 이 방식이 좀 유혹을 느끼게 돼 있어요. 예, 저도 그 장관 부임해서 곧바로 제가 지침을 준 게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천천히 추진하고 입법을 하지 않고 시행령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시행령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제일 빨리 하는 거는 이제 그 시행규칙 개정과 가이드라인 변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역량을 집중해서 하자. 저는 그렇게 해서 건강보험 약가제도 변경하는 것도 시행규칙이었고요. 잘 하셨죠. 다 시행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저희가 고민한 건 국회에 가면 시간이 무진장 오래 걸리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민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혹은 시행규칙상의 별표 개정 뭐 지침 개정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건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벗어난 거죠. 모법의 위임 범위를 완전 벗어나는 모법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걸 하고 있어서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지금 국회에서는 어디까지 왔나요? 뭐 시행령 개정 뭐 이런 얘기가. 아니 저기 국회로 넘어가지 않죠. 아직 국회 안 예, 가요. 안 넘어가고 아예 하겠다는 안 거예요. 넘어가요? 네. 이게 국회 넘어오면 새누리당도 다 찬성 안 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국민적 반박이 크다는 걸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국회 안 보내고 처리하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또 하나 얘기해야 될 게 뭐 송파 세모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대통령이 직접 언급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그 세모녀 분이 이제 목숨을 끊고 나서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 회의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요 절박한 노인 발굴하는 거의 반상회가 열려가지고 지역에 있는 이런 활동하신 분들은 그리고 지역에 좀 동네를 아시는 분들은 다 모여가지고 지금 찾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정부가 세모녀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제도적 결과물이 기초법 개정안이죠. 지금 국회에 들어와 있는데 전혀 현재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그 법안이 아니고요. 그 제가 사실 야당 비판을 좀 하면 지금 여기 정의당인데 다른 당을 비판해도 되나? 예, 정의당도 함께 정의당도 비판하세요. 비판하시고 예, 제가 하나 비판할 거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기회해 주세요. 새정치연합이 이 당을 만들면서 창당 1호 법안이 세모녀 법안이었어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 그다음에 김한길 대표, 그것도 다 다른 한 분이 법 3개를 나눠 맡으셔가지고 했습니다. 이게 세모녀 법안입니다. 발의하고 나서 새정치연합이 과연 이 법을 자신의 법을 알리기 위해서 혹은 국회에서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공공구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국민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했는데 정치권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도 그렇고 야중에서는 새정치연합도 그렇고 정의당에서도 사실 죄송합니다. 지금 언론에 잘 안 나시기 때문에 안 내죠 정의당은.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걸 해줘야 되는데 세모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게 공론화 되는 듯하다가 다시 쑥 지금 수면 안으로 가버렸어요.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새누리당은 어떤 법안을 만들었나요? 거기서도 법안을 만들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꼼수인데 정부 법안을 안 내요. 전혀 엉뚱한 것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도 받고 주거급여도 받고 의료급여도 받으니까 보통 all or nothing이라 그래요. 수급자만 되면 다 받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받으니까 그거를 급여를 다 쪼개가지고 맞춤형으로 하겠다.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현재 급여 체계에서는 굉장히 부차적인 문제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본질적인 것처럼. 그리고 이제 부양 의무자 아들, 자식 그다음에 며느리 사이가 한 200만 원, 250만 원 정도 벌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안 돼요. 이런 부양 의무자 조건을 좀 완화시키는 거 있는데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생색내는 거고요. 새정치연합의 세모녀 법안도 저희는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사실 부양 의무자 제도를 좀 완화시킨 거예요. 지금은 사이하고 며느리는 빼자. 그런데 문제는 자식입니다. 자식이 300만 원 버는데 3인 가족이 300만 원 버는데 부모님을 요새 어떻게 공양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부양 의무자 때문에 이게 탈락하게 되니까 뭐 시민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거의 부양 의무자 제도는 폐지하는 수준까지 가야지만 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온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게 사실 너무 미약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번 세모녀 같은 경우도 대통령은 이분들이 제도를 잘 모르고 계셨다. 그러니까 신청했으면 받았을 거라 그러는데 대통령이 제도를 모르고 계시고 확인해 본 거니까 못 받는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 탓이 아니고 그 보좌진이 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따님이 2분 계셨어요. 성인 2분 따님. 노동 따라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지병이 있어서 못 나가시는데 이분 그냥 1인당 60만 원, 120만 원 바로 그냥 이게 소득 인정액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공에 소득이 있는 걸로 잡히는 거예요. 1인당 60만 원 어디서 벌어온다. 전세금이 뭐 한 7, 8천 되면 거기서 얼마 소득으로 환산해 버리고 또 자식 연락도 안 닿는 자식이 있는데 여기서 얼마 부양받는다는 걸로 간주하고 소득이 빵원인데 사실상 이 사람은 소득이 7, 80만 원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바로 이 제도죠. 허구의 소득이네. 그렇죠. 가공의 소득. 이 제도를 손봐야 되는데 이거는 가만히 놔두고 지금 통합급여인데 이거를 좀 쪼개서 하겠다.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얘기하는 맞춤형 아닙니까? 생애 주기형 맞춤형인데 전혀 부차적인 변방에 있는 거 하나 건드리면서 마치 세모녀를 살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국민 사기죠. 그리고 야권도 이번 걸 계기로 해서 좀 진지하게 그리고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해야 되는데 아쉬움이 큽니다. 저는 이 기초수급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게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야 될 책무, 여기서 인간다운 생활이라고 하는 그 수준, 경제적 수준은 이제 사회문화적인 개념이니까 우리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서로 다툴 수 있다고 봐요. 최저생계비가 얼마여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제가 이 제도를 좀 겪어본 걸로는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 제도에. 첫 번째는 적용 범위가 너무 좁다는 이제 그런 큰 틀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선정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어마어마한 소득 역진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차상위가 예, 차상위하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선정이 되면 절대 안 나오려고 그래요. 나오는 게 손해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이제 기초생활 보장이라는 게 최저선을 보장하는 거지만 소셜 미니멈을 보장하는 거지만 항상 우리가 누군가를 공동체가 도울 때는 자활에 대한 지원이어야 그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 번째 이런 제도상의 결과물로서 한번 선정되면 나오는 게 손해이기 때문에 되도 안 나오려고 그러는 문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셋을 다 해결하려고 노력을 역대 정부들이 해온 건 사실인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이거를 계속 연구를 하다가 어떤 방안을 만들었는데 반대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사방. 그래서 이제 자신이 없어서 내부 결재만 해놓고 그냥 나와버렸는데 이제 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이 통합급여 체계를 개별급여로 개편은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뭐 등등 이 급여 체계를 진짜 그 사람 실정에 맞게끔 해줘야 돼요. 소득 수준이 현재의 그런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넘더라도 특정한 삶의 어떤 영역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개별급여를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편을 해야 되는데 개편 얘기를 꺼냈더니 막 살벌하더라고요, 반응이. 특히 뭐 이 진보진영 쪽의 비판이 꼼수가 처음부터 완전 불신을 깔고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감당이 안 되겠다 해서 그걸 접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부양 의무자 문제인데 부양 의무자 문제를 독일식으로 우리도 해결하면 안 될까.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공무원들이 다 반대를 하고 또 현장에서 뛰고 있는 복지 담당 공무원들 지자체 그분들 모시다 의견을 들었는데 그분들도 반대하더라고요. 제가 낸 거는 독일식이란 이런 거예요.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람 실태를 조사해서 부양가족이 있고 없고 그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도 그 사람의 소득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이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면 일단 지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은 뭐냐? 우리가 삶의 여러 위험이라든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선 작은 공동체들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과정에서 우리 삶이 있는 건데 이제 가족이란 건 의미가 없고 다 팽개쳐서 국가에 맡겨버리면 그럼 국가가 다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옳은 거냐라는 철학적인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해주고 일단 그다음에 시간을 두고 조사를 해서 부양 의무자가 확실히 있고 그 부양 의무자가 어느 정도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맡겨놓고 팽개쳤다. 그러면 소송을 거는 거예요. 이게 독일식이거든요. 부양 의무자한테. 예, 국가가 자식한테. 부양 의무자에게 귀하는 부양 의무자고 소득이 이렇게 있고 재산이 이렇게 있으므로 부양 능력이 있는 걸로 간주해서 국가가 부양비를 징수하겠다라고 소송을 걸어요. 그러면 이 담당을 국회청에서 해줘요. 모든 거를. 그리고 소송 절차가 매우 약식으로 간편하게 돼 있어서 금방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국세청에서 바로 집행이 들어온다고요. 압류. 근데 이게 실제로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지 않대요. 왜냐하면 부모 부양 안 했다고 이 통지서가 날아가는 즉시 그 사람이 사회적 명성이 엄청난 손실을 입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제도의 존재를 아는 한에서는 최대한 부양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를 합시다 그랬더니 왜 반대해요? 반대 이유가 되게 재밌어요. 뭐예요? 그 할아버지들은 별 문제가 없대요. 그렇게 해도. 근데 할머니들은
자식한테 해가 된다고. 예. 그래서 제가 믿을 수가 없어서 그 현장의 복지공무원들을 여러 분 모셔다가 물어봤더니 그럴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그래서 제가 그것도 검토만 하다가 예, 못했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이런 뭐 꼭 독일식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참조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는 게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제 아까 우리 기초연금 제도 도입 배경에도 그렇고 기초노령연금 제도 도입 배경도 그렇고 노인 빈곤율이 상대적 빈곤율이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노인 자살률도 굉장히 세계에서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를 보면은 거의 70% 이상이 경제적 이유라 그러는데 이 경제적 이유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과거 세대와 달리 그러니까 10년, 20년 전과 달리 지금의 노인들이 부양을 덜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부양 의무자들이 도덕적으로 다 폐륜아들이어서 부양을 안 하느냐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이 부양을 해야 될 부양 의무자들의 상태가 즉 부양 능력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 면도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부양해야 마땅한, 그러니까 부양할 능력도 있고 부양해야 마땅할 그런 자식들로부터 경제적으로 버림받는 노인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법의 어떤 경직적인 어떤 적용을 가지고 그냥 부양 의무자 있네요. 그러면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 상태에 맞게끔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속에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이제 뭐 구상권 청구하듯이 하는 그런 접근이 좀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예, 참고로 제가 이제 독일에 그 소송제도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소송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제도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꼭 해야 된다면 그런 입법을 통해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문제는 독일의 경우 이 제도를 쓰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 그 소셜힐페라고 하는데 공적 부조 그 예산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그 예산이 굉장히 크죠. 예, 제가 그 96년도에 확인한 걸로는 연방 군대의 예산하고 맞먹어요. 그러니까 이 기초생활수급제도 거기 소셜힐페, 소셜에이드 이거는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업무예요. 위임 사무가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예요. 근데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이 고유 업무로 처리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제도 수급권자들의 이 수급액, 그 예산 전 총액을 합쳐보면 연방 국방 예산하고 맞먹어요. 예, 그 정도를 하면서 소송 제도를 쓰는 거니까 그 부양 능력이 있으면서도 안 하는 이른바 폐륜아들이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그게 폭넓게 말하자면 그 부양 의무자들의 능력 없음을 부족을 인정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정도의 큰 틀의 그거 없이는 내수 진작이 어려울 거예요. 지금 저희 복지시민단체들이 요 기초법 국민초 생활보장제도를 다룰 때 여러 제도 개선안이 나와요. 나오는데도 왜 이게 개선이 안 되냐. 아까 유 장관님께서 이러이러한 안을 만들었지만 지금 말씀 안 하셨지만 큰 벽에 부딪히셨다 했는데 저는 아마 예산 당국의 벽이지 않을까라고 지금 면전이지만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저희가 아니었어요. 보기에는 예. 지난 이명박 정부 시기 지난 5년 동안을 보더라도 다른 복지도 좀 늘었어요. 급식, 보육, 기초연금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육, 예.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복지 예산을 책정할 때 이게 절박성의 순위대로 예산이 가는 거냐?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목소리의 순위인데 문제는 가장 절박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박근혜 내는 여유도 후보를 안 되죠. 찍듯이 불안하고 또 의지처가 없다 보니까 정치적인 목소리가 없는 거예요. 어디 나서기도 어려우시고 그리고 이거를 국회가 특히 대변해야 되는데 아까 사례에서 내가 말씀한 것처럼 한번 반짝했다가 지속적으로 이거를 끌고 가고 매듭을 져주셔야 되는데 그게 단절돼 있어요. 원래 그게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저희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은 작년에서 요 정도 물가 정도 올리는 수준으로 이미 상한이 잡힌 채로 예산 편성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희는 좀 좌절하고 있죠. 그리고 이 좀 부담을 갖다가 이렇게 그 분산시키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것도 한번 함께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된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제 복지 조금 전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대상 범위가 좁은 것도 문제 중에 하나라고.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왜 대상 범위가 좁으냐. 돈이 부족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재원 부족이고
그것도 재원을 갖다가 확보하려면 세금을 확 걷어야 되는데 물론 세금 더 걷는 거 전 찬성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모든 걸 갖다가 세금 더 많이 걷어서 돈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2차 분배, 재분배잖아요. 복지라는 것은. 그러면 1차 분배에서 개선할 점은 개선시켜서 복지 수요 자체를 갖다가 좀 줄이면은 그나마 좀 복지의 질을 높일 수도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이번에 최저임금 정하고 이런 게 일종의 1차 분배의 그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차 분배에서 그냥 노동조합 탄압하고 사람 자르고 실업자 만들고 막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실업수 등 2배로 주겠다. 무슨 기초연금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1차 분배가 엉망으로 돼서 생긴 그 고를 메꾸기 위해서 모든 걸 2차 분배로 넘겨버리면 2차 분배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거죠. 지속 가능한 2차 분배 복지를 위해서도 1차 분배에 대한 어떤 노력들 개선 이것도 함께 고려가 돼야 부담이 이렇게 배분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보니까 서로 연동되어 있는 문제죠. 경제 민주화와 복지 국가는 동전의 양면, 술의 두 바퀴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보편 복지 담론이 서구 복지 국가 모형을 뭐 독일형이든 스웨덴형이든 따라가고 있는 건데 이게 1960년 70년대에 형성된 모델이고 당시는 잘 나갔어요, 나라가. 그래갖고 거의 완전 고용이 된 그런 노동시장 아까 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1차 분배 영역이 굉장히 그나마 그래도 일정한 안정판을 가진 상태에서 그 위에 2차 분배를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의 노동시장 특히 이제 이런 경제적 관계가 이렇게 불공평한 상황에서는 서구적 복지국가 모델이 한국에서 지속 가능한 모델로 가능할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두 가지 미션이 같이 있는 거고 같은 짝으로 가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의사는 병 주고 약 주는 의사인 거예요. 병을 줄이고 그다음에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을 갖다가 뭐 공짜로 주든 2배로 주든 해야 되는데 한 손으로는 그냥 병을 막 퍼뜨리면서 다른 한 손으로 박근혜 이번에 대통령처럼 고용정책이니 뭐니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복지는 느리겠다고 하니까 이 약속은 지켜질 수 있는 약속이 아닌 거죠. 지금 그러니까 병 주고 유럽연합 약도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럽연합 국가 중에서 독일이 고용 안정성이라든가 경제 성장 이제 분배 지표 모든 면에서 가장 좋잖아요. 최근에. 제일 나가죠. 그리고 이제 대연정을 하긴 했지만 앙헬라 메르켈 동독 출신의 그 보수 정치인이 지금 연방 총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앙헬라 메르켈의 리더십이 좋아서 지금 독일이 잘 나가냐? 그게 아니고 독일은 어찌 보면 전후의 복구 과정에서 그 경제장관을 했던 에르하르트나 이런 발트 오이켄 같은 경제학자들의 그런 리더십, 지적 리더십 아래에서 이른바 사회적 시장 경제를 구축을 할 때 그 에르하르트가 얘기한 대표적인 명제가 그거예요. 지금 노 대표님 말씀하신 가장 좋은 복지 정책은 제일 좋은 경제 정책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경제 정책의 핵심은 고용에 있다.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 복지 정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좋은 경제 정책이 될 때 복지 정책이 제대로 되는 거다. 이런 관점 아래에서 이제 공동결정법 같은 게 1970년대에 3인당 정권 때 도입이 되고 경영 참가 경영 참가하는 거요. 노동자의 경영 참가 이런 거 보장이 되고 그밖에 강력한 노동보호 정책이 취해지고 그다음에 노동조합 산업별 노동조합 체제에 대한 완전한 인정과 존중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총리실에서 라운드테이블이라 그래서 주기적으로 노사정이 만나서 국가 거시적인 현안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나면서 이제 지금의 독일 경제의 경쟁력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경제 성장률이 낮으니까 더 경쟁을 심화시키고 막 더 사람들을 몰아대고 이렇게 해서 문창극 씨는 무슨 게으른 나태한 DNA라 그랬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일 많이 해요 우리가. 그런데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점에서 좀 복지 정책만이 아니라 경제 정책이나 노사관계 정책, 노동시장 정책 전반의 전환이 없이는 이 뭐 증세를 통한 복지 정책 확대 이거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와 있고 더더군다나 노인 부양비가 2050년이 되면 경제활동 가능 인구 2명 중에 2명 대비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앞으로 한 30년 후에는 거의 사회적 재앙을 대한민국이 맞이하게 될 거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젊은 유권자들의 이 눈을 한번 크게 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오늘 우리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파기된 복지 약속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우리 오건호 선생님 모시고 말씀 많이 나눴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얻는 교훈이 뭔가 하면은 복지 감별법. 어차피 정치인들이 당분간은 여든 야든 어느 당이든 더 많은 복지를 약속하는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감별하려면은 일단 복지만 얘기하면 더 많은 복지만 약속하면은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좋은 노동, 제대로 된 고용과 함께 복지 얘기를 할 때 그것이 건강한 해법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노회찬 전 대표께서 뭐 1차 분배, 2차 분배 문제, 그 2차 분배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1차 분배부터 좀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오건호 대표께서는 저 경제 민주화하고 복지 국가가 동전의 양면이다. 사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두 가지 공약이 박근혜가 한 공약이에요. 그다음 그럼 새정치 민주연합에 믿었단 아니 말이야? 믿진 않았죠. 당연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아니면 사실 진보정당에서 해야 할 이런 슬로건을 갖다 저쪽에서 뺏어간 거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뭘 했느냐 도대체 이런 문제도 있고 저 사람들이 이걸 내세웠을 땐 당연히 그 뭐랄까 DNA가 그분들이 이걸 지킬 수 있는 DNA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오히려 뭐랄까 희화화된다라고 하나? 그러니까 옳은 목표잖아요. 목표 자체는. 근데 또 다시 내세우면 사람들이 또 안 믿을 수가 있는 오히려 그 불신만 되어버린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두환 씨가 정의라는 단어를 타락시킨 것처럼 그렇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라는 단어를 완전 타락시키고 경제 민주화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기초연금 법이 통과됨으로써 박근혜 표 복지의 구조조정이 슬림화 구조조정이 일단락돼서 지난 한 3, 4년 정도의 복지국가 운동을 평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 대표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경제민주화도 저는 같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마 다들 이제 생각이 안 나실 텐데 그 2012년 대통령 선거 전에는요 저희가 2013 체제까지 얘기했었어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라는 두 기둥이 새로운 대한민국 체제를 87년 체제 이후에 새로운 실질적 경제적 민주주의를 이룬 대한민국을 이룰 것이다. 그런 꿈과 기대가 있으니까 그 담론이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기대들을 진보 진영이 가지고 있는데 왜 지금 이렇게 좌절 상태에 있느냐. 저는 경제민주화 운동 그리고 복지국가 운동 혹은 진보적 정치 운동까지 합쳐서 2011년, 12년 이 두 기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있어야지만이 다시 우리가 새로운 또 꿈을 키우려면 2018 체제. 예, 좀 성찰적인 저는 좀 작업이 필요하다고 봐요. 2027년 체제죠. 아니 근데 새정치연합 얘기 아까 진중권 선생님 하셨는데 저한테 사람들이 종종 물어봐요. 그 당신은 옛날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이 했고 한데 문재인 의원도 새정치연합이고 뭐 박원순 시장도 시민운동 하다가 새정치연합이고 안철수 씨 새로 들어온 분도 새정치연합이고 다 새정치연합인데 당신 왜 정의당 하고 있어?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제 왜 그런 것 같아요? 그 새정치연합이 아까 세모년법도 내놓고 뭐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게 없고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만들 때도 되게 소극적이었어요. 제가 그걸 해나갈 때.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법, 의원 전원이 대표 발의해서 만든 법을 그냥 폐지하고 거의 비슷한 법을 더 개약한 거를 기초연금법으로 제정하는데 그냥 합의해 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불만이 있죠. 그죠? 이거 고쳐질 것 같아요. 오건호 선생 보기에 어때요? 저도 느끼지만 제 주위의 분들이 새정치연합에 대한 평은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정치평론 하시는 분들이 당 같지 않다. 그러니까 의원분들의 개별 목소리인데 당이라면 기본적으로 조직 아닙니까? 권력을 목표로 한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적 의제, 조직적 행동 그리고 그런 의제 세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 새정치연합도 정당이죠. 그래서 그런가요? 연합 정당자라서. 아니 제 느낌에는 이런 게 저도 이제 그 안에 있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을 만들 때 제가 먼저 효도연금법이라고 의원 입법 발의를 했어요. 조그맣게. 근데 그거를 지방선거 공약으로 하면 좋다고 의총에 보고 한번 해달라 그랬는데 끝까지 보고를 안 시켜주더라고요. 당에서. 그리고 이제 기초노령연금법 발의할 때도 정부가 발의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대통령 임기는 끝나가고 그래서 소위 청부 입법 발의를 했거든요. 여당 의원들. 근데 대표 발의해 줄 의원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진짜로. 그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식 기초연금 제도가 들어왔을 때 그 민주당 새정치연합이죠. 지금 그쪽에 보건복지위원들이 효과적으로 나와서 그 제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얘기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얘기 안 하냐고 알아봤더니 원래 만들 때 뭐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의 분위기인데요.
제가 이제 복지나 혹은 사회정의 실현과 관련해서 민주당 계열, 그러니까 지금 이름은 새정치연합이지만 이쪽이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하려는 때가 딱 한 번 그런 경우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이쪽은 새누리당하고 싸울 때 늘 반독재 민주화, 부패 세력 대 양심 세력 이 구도로 싸워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구도의 싸움에서 이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세력이에요. 근데 왼쪽에서 진보정당이 좀 커져가지고 복지의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막 활발하게 움직이면 그때 비로소 신경을 써요. 지금 새정치연합이 소극적인 이유는 왼쪽이 무너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당은 체질적으로 집요하게 어떤 이념적 혹은 가치의 목표를 가지고 내부를 단합해서 가기에는 그렇게 간 적도 없고 그러기 어려운 정당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사실 뭐 평당원이라도 그 당 당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보다 더 왼쪽에 진지하게 그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데를 좀 키워주는 게 야권 전체가 조금 바른 방향으로 하는데 도움되지 않냐 이런 생각 때문에 이 당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데요. 결국은 가장 큰 책임은 왼쪽에 있군요. 아, 좀 억울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왼쪽으로 가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왼쪽에 있어야 되는 왼쪽에 있어야 되는 이유. 예. 왼쪽이 지금보다 더 강해져야 되는 이유. 예, 그러면 중간도 강화돼요. 주위 분들이 너무 많이 아쉬워하세요. 이번 투표에 또 그렇고 찍을 정당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그건 진짜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정의당이 찍어도 되는 많은 정당은 분들이 있어요. 진보 정당에 다시 그 부활을 너무나도 염원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빨리 날아주세요. 예. 네,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님 모시고 오늘 말씀 나눠봤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40~50억 원 노동자 자르면은 그 경영효율화라고 부르잖아요. 구조조정이라고. 구조조정, 뭐 경영효율화인데 독일에서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노하우 상실. 기업의 노하우 상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때는 독일도 네. 우리하고 똑같이 구조조정이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문제는 뭐냐면 이제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경제를 누가 이끌어가느냐인데 우리나라는 주로 CEO고 나머지는 그냥 따라하면 된다. 이런 주의고 독일 같은 경우에 사실은 두 개가 주체죠. 노조도 주체고 그다음에 경영자도 주체고 이런 관점이다 보니까 이제 같이 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불균형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임금 격차로 나타나고 거기서 벌어지는 그 소득 격차, 그러니까 빈곤층으로 전락한 부분을 이제 2차 분배로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또 뭐 포퓰리즘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마저도 또 제대로 안 되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차 분배, 2차 분배 그리고 또 경제민주화, 복지 이건 우리가 2013년 체제라고 하셨나요?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나가 버린. 어차피 다시 우리가 그 세팅을 해야 될 다시 그 설정해야 할 사회적 의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 사회적 의제를 제대로 설정할 수 있는 정당은 역시 아니 뭐 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 대해서도 예. 이제 그래도 청취자들한테 우리 이런 데입니다. 그 얘기를 처음에 예, 너무 그 약하게 얘기를 하신 것 해주셔야죠. 같아. 너무 고맙습니다. 예. 저희 2살 됐습니다. 아마 그래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여러 복지 시민단체들이 있지만 저희가 지향하는 건 풀뿌리 복지 시민 운동입니다. 저희가 2012년 총대선을 앞두고 만든 이유가 정치권에서 복지 담론이 부풀러 올랐지만 결국은 복지를 누리고 또 복지를 책임질 우리 당사자 시민들이 조직화되고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복지 현장에 계신 사회복지사분들, 당사자분들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복지 재정 문제도 보편복지가 구현되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국회가 세금을 더 거두자 그러면 저희 국민들은 반발할 겁니다. 왜냐하면 증세 문제는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증세 장벽의 돌파도 결국은 당사자만이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또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의당에서도 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많이 가능한 한 돕도록 제가 그 천호선 대표께 그 커피 사주면서 부탁을 좀 도울 힘이나 해드리고요. 있나? 그 복지국가의 국민이 되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저희 당에다가 그 여러 가지 정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 당 비판도 많이 해주시고 또한 정책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유진의 정치 카페 오늘 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방송에 대해서 또 여러 의견 좀 전해 주십시오. 우리한테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그 보내주신 의견은 우리가 방송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나와주신 오건호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분 소개 많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